안녕하세요. 하이에나 무리의 코앞에서 유턴한 남자입니다. 제가 그리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세상엔 남의 돈을 우습게 아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각종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의 범죄가 판을 치는 거겠죠. 하지만 굳이 범죄가 아니어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잘못된 욕심에 눈이 멀어 사리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년 전 제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또한 생각지도 못했던 주위의 탐욕에서 도망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부디 제 이야기를 간접 경험 삼아 여러분도 저처럼 빠른 손절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저와 여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숱하게 다투셨습니다. 너 지금까지 술 처먹고 들어왔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또 시작이다. 일 때문에 접대하다가 늦었다고. 일하고 온 거란 말이야.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업을 이만큼 자리 잡게 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당신 인생에 사업만 있어? 당신 지금 우리 애들이 정확히 몇 살인지 기억이나 해? 집만 쉐어하는 사이로 살 거면 가족이 왜 필요해? 대체 당신은 집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야? 눈만 잠깐 붙이고 씻으려고? 공짜 빨래 맡기려고? 그럴 거면 차라리 하숙집을 구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돈 덜 벌어와도 좋으니까 제발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자고. 근데 당신 욕심 때문에 사업 어떻게든 더 키우고 싶어서 당신 이러는 거잖아. 괜히 가족 핑계 대지 마. 사업을 하던 아버지는 일주일에 5일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감정이 격해지자 언제부턴가 집안 물건을 마구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러다 어머니 다치시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놔. 너도 네 엄마 편이라 이거야? 그래, 다 필요 없어. 아무도 힘들게 일하는 가장한테 고마운 줄 모르지? 이거 놓으라고. 그런 아버지를 말리다가 저는 몇 번 다치기까지 했어요. 결국 제가 17살 때 아버지가 던진 리모컨에 맞아 어머니의 이마가 찢어진 걸 끝으로 두 분은 갈라서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미웠던 저와 여동생은 당연히 어머니를 따라갔죠. 당시엔 아버지가 정말 미웠어요. 크게 본인 식당을 하시면서도 저와 여동생에게 헌신하셨던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무 비교되어 보였거든요. 그 뒤 우리 세 식구는 서로를 챙기며 전보다도 더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대학을 입학한 20살엔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가 재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죠. 사업하느라 가족도 못 챙길 만큼 바쁘다는 사람이 그새 결혼은 또 어떻게 한 건지 그 이야기를 듣자 아버지가 더 싫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 때 이후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고 살다가 23살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밝힌 순간 저는 인상을 팍 구기고 말았죠. 여보세요? 이게 강석호군 전화가 맞나요? 그런데요, 누구시죠? 그쪽이 석호군이군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석호군 아버지랑 재혼한 한옥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거셨어요? 아버지의 연락도 받지 않은 지 오랜데 아버지의 재혼녀에게 갑자기 전화를 받으니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굳이 서로 연락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게 사실 석호군 아버지가 지금 위암 2기로 투병 중이에요. 수술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위암이요? 네, 남편은 좋은 소식도 아닌데 알리기 그렇다고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잘못되면 나중에 서로 후회만 남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몰래 연락을 드렸습니다. 석호군 아버지, 그동안 정말 자식들을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고 싶다고 말하기가 너무 염치 없다면서 한 번도 연락을 못 하더라고요. 석호군, 부디 동생분이랑 아버지 좀 보러 와주세요. 제가 이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병원이랑 입원한 병실은 문자로 남겨놓을게요. 그 연락을 받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어머니와 동생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니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봐. 그래도 너희 아버지잖니. 하지만 어머니, 전 아직도 어머니 이마에 남은 그 흉터만 보면 술 먹고 물건 집어던지던 아버지가 생각나요. 자식들한테 관심 좀 가지라던 어머니 말을 죄다 끔찍한 잔소리로 치부하던 사람인데 왜 이제 와서 우릴 보고 싶어 해요? 간병해줄 사람 필요해서요? 가족이 자기를 필요로 할 땐 바빠서 안 된다고 하더니 자기한테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제야 자식이 보고 싶다 이거예요? 자식이 무슨 취미생활인가요? 짬나면 생각나게? 그런 거 아니야, 석호야. 물론 네 아버지가 우리에게 잘못한 건 맞다. 그런데 이혼하고 1년쯤 지나고 나서부터 한 번씩 너희들 사진 좀 보내주면 안 되냐고 묻더라. 항상 당연하게 옆에 있을 때 몰랐는데 막상 떨어지니까 자식인 너희가 너무 그립더래. 근데 넌 전화 받으면 찬바람이 쌩쌩 불고 그나마 은혜가 몇 마디 받아주긴 했지만 어쨌든 너희 둘 다 자기한테 너무 냉랭하게 구니까 무서워서 더는 연락을 못했다고 하더구나. 싫다는데 자꾸 연락하면 자기를 더 미워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몰래 가끔 너희 사진 그 인간한테 보내줬었다. 난 그 인간이 여전히 밉지만 자식을 아끼는 부모 마음은 같은 부모인 내가 잘 아니까 말이야. 그동안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너희 마음속에서 옅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다. 얘들아, 내가 너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모두 보내드리고 나니까 그다지 나한텐 살갑지 않았던 분들이었는데도 생전에 좀 더 잘하지 못한 게 아주 뼈에 사무치게 후회되더구나. 그러니 너희도 나중에 후회할 일 없게 가서 가끔씩 얼굴 보여주고 와. 너희들 아버지가 너희한테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자식으로서 도리는 해야지. 어머니의 말에 저와 동생은 결국 아버지의 병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저보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덜했던 동생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아버지,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얼굴이 이게 뭐예요? 너희가 여긴 어떻게 왔니? 내 이런 꼴을 보여주기 싫었는데 그래도 보고 싶었다. 매일같이 너희에게 잘못됐던 과거를 후회했어. 석호야, 은혜야, 예전엔 이 애비가 정말 미안했다. 그런 동생과 달리 저는 뚱한 표정으로 침대 근처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고 죄인처럼 푹 고개를 숙이셨죠. 잠시 뒤 돌아가는 우리를 아버지 새 아내는 병원 입구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그리곤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시더군요.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 알아요. 두 사람 모두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마 오늘 두 사람 아버지 기뻐서 밤에 잠까지 설칠 거예요. 꼭 도와줘요. 둘 다 대학생이었던 동생과 저는 각자 시간이 나는 시간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등을 떠미셨죠. 아버지에게 마음이 많이 열린 동생과 다르게 저는 항상 어색하게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렇게 4번째 갔을 땐가 병실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잠들어 계시더군요. 그때 아주머니는 저를 병실 밖으로 불러 자판기 커피 한 잔을 사주며 말씀하셨어요. 대학 생활은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할만해요. 아주머니야말로 계속 간병하시기 힘들죠? 나야 뭐 내 남편 일인데 힘들 게 뭐 있나요? 사실 나 석호 군이랑 이런저런 대화 많이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거 모르죠? 재혼 전부터 남편이 자식들 사진 보여주면서 자랑을 참 많이 했어요. 애들이 아주 똑똑하고 착하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두 사람 다 처음 봤는데도 마치 알던 사람처럼 반갑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선 자식이 없으신 거예요? 있었지요. 저는 10년도 전에 사별하고 아들을 혼자 키웠어요. 그런데 재혼하기 1년 전에 그만 미국에 유학 보냈던 우리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 먼 타지에서 제가 제대로 간병도 해주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석호군보다 딱 1살 많았어서 석호군을 보면 먼저 간 우리 아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석호군, 우리 남편 나랑 사는 내내 자식들에게 참 많이 미안해하고 보고 싶어 했어요. 과거 자신의 잘못을 이제 알았다면서 나중에라도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접대 자리도 엄청 줄이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도 받았어요. 의사 말로는 당시 극도로 쌓였던 남편의 스트레스가 격한 술버릇으로 나온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술은 입에도 안 돼요. 그러니 석호군, 아버지가 살면서 오래도록 용서를 구할 수 있게 그 길을 조금만 열어주면 안 될까요? 난 석호군도 남편도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아주머니는 아버지가 이혼한 지 1년 뒤 아버지 회사의 관리자 직급으로 스카웃되어 이직했다고 하더군요. 그 뒤 아들을 떠나보내며 아버지와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다 2년이 되셨다고 합니다. 때문에 뒤늦게 깨달은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절절함을 잘 안다고 하셨죠. 그런 아주머니의 말씀 덕분에 저는 그날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다 나으시면 그땐 저랑 은혜랑 제발 얼굴 마주하고 밥 좀 먹어요. 그거 아세요? 공부는 잘하고 있냐고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한테 잔소리 들어보는 게 제 소원이었던 거요. 봐? 나랑 말이냐? 그럼 얼마든지 먹으마. 미안하다 석호야. 그리고 고맙다. 어색했지만 저는 점차 아버지와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많이 변하셨더군요. 제 근황에 대해 아주 많이 궁금해하셨고 제게 용돈을 주시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저에게 용돈을 주는 날을 꿈꿔왔다며 말이죠. 그러던 와중 제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주머니에게까지 마음을 활짝 연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석호군, 혹시 어디쯤 오고 있나요? 아버지가 오늘 석호군 오는 거 알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어서 전화했어요. 저 지금 비상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 조금 살이 쪄서 그런지 몸이 무거워서요. 금방 올라가요. 아버지의 병원 계단을 올라가던 전 그만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지고 말았어요. 심지어 뇌진탕이 와서 잠시 정신을 잃기까지 했죠. 그리고 제가 눈을 떴을 때 저를 보며 펑펑 울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아주머니였습니다. 정신 들어요? 계단이라던 사람이 하도 안 와서 찾으러 나가보니까 석호군이 계단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여기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이에요. 방금 도착했으니 곧 의사가 올 거예요. 다행히 머리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저는 발목을 다쳐 한동안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일주일 뒤엔 대학병원이 아닌 근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한 달을 더 입원해야 했죠. 그런데 아주머니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문병을 오시더라고요. 그것도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반나절을 간병하듯 몸에 좋은 음식들도 잔뜩 챙겨주며 말입니다. 아버지 간병을 위해 휴직한 아주머니와 달리 식당 일 때문에 일주일에 2, 3일 정도밖에 못 오셨던 어머니는 그런 아주머니께 굉장히 고마워하셨죠. 아주머니, 그만 오셔도 돼요. 아버지 간병으로도 힘드시잖아요. 석호군 아버지, 지난주에 퇴원해서 통원치료 중이잖아요. 좀 살 것 같으니 다시 사업장에 얼굴도 들이밀고 석호군 문병도 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집에서 내가 잘 챙겨주고 있으니 아버지 걱정을 말아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머니 힘드실까 봐 그런 거죠. 석호군, 내가 말했죠? 사고 나서 생사로 오가던 우리 아들 간병 한번 제대로 못 해준 게
내 인생의 한이라고요. 아들 같은 석호군이 다쳤을 때 정말 제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목숨에 지장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집에 갈 때도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석호군, 날 위해서 하는 일이니 내가 자주 오는 걸 부디 부담스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저를 친아들처럼 보살펴 주시는 아주머니에게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또한 병실에서 마주친 아주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셨죠. 이후 저는 무사히 퇴원을 했고 아버지는 여전히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날이 갈수록 회복 속도가 빨라지셨어요. 한 번은 치료를 위해 며칠간 다시 입원했던 아버지를 어머니가 문병 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시더군요. 석호 엄마, 난 당신한테 참 못되게 굴었는데 이렇게 애들도 보내주고 당신까지 찾아와 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도 애들도 그리고 지금 내 아내도 다들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나만 참 못나게 살았나 봐. 아이고, 그만 울어. 어울리지도 않게. 됐고, 어차피 새끼들은 누가 뭐래도 우리 새끼들이야. 우리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지만 말이야. 당신 분수에 넘치게 아주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은데 지금 아내한테 제발 좀 잘해. 술 끊었다며? 그래도 사업할 건 다 되지? 거봐. 이제 몸도 한번 아파봤으니 건강 좀 챙기고 앞으로 잘 살아. 그리고 이젠 애들이랑 왕래도 하게 됐으니까 난 더 이상 당신한테 애들 사진 안 보낼 거야. 당신 아내가 오해할 일 없게 앞으로는 서로 얼굴 보거나 연락할 일 없게 해. 나도 더 이상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당신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그저 부모로서 애들 잘 크는 모습 보면서 앞으로 서로 각자 인생 잘 삽시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쿨하게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저와 동생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아버지랑 재혼한 분이 너희한테 마음이 많이 가는 모양이더라. 자식을 잃었다더니 너희가 자기 친자식처럼 느껴지는 게지. 앞으로 너희 어중간하게 그분 아주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새어머니라고 인정해드려. 어차피 너희들 애미가 나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 부르는 거라도 새어머니라고 불러드리고 잘해드리란 말이야. 이번에 석호 널 그렇게 챙겨주는 거 보고 난 참 감동했다. 어머니 말씀대로 우린 그 뒤 아주머니를 새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우리가 새어머니라고 부르자 새어머니는 감정이 북받쳤는지 그 자리에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리곤 계속해서 고맙다고라만 말씀하셨죠. 그 뒤 우린 꾸준히 아버지 집에 왕래했고 아버지는 몇 년 뒤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우리에게 잘해주셨지만 특히 새어머니는 우리가 갈 때마다 버선발로 달려와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새어머니는 우리가 갈 때마다 양손 가득 뭔가를 바리바리 싸주시더군요. 졸업 후 저는 중견기업에, 동생은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새어머니는 자신이 가끔 일찍 퇴근할 때마다 저나 동생에게 전화해 맛있는 저녁을 사주기도 하셨죠. 아버지는 어떻게 잘해줘야 할지 모르는 자기 대신 우리에게 잘해주는 새어머니에게 무척 고마워하시더군요. 그러던 와중 저는 나이 35에 드디어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됐어요. 지인 친구가 다니는 회사 직원이었던 예비 아내는 사리가 밝고 똑 부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자 고민이 되더군요. 어머니가 두 분이란 이야기를 예비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말입니다. 당시 예비 아내는 부모님이 이혼하신 것만 알았지 새어머니의 존재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상견례를 한 것도 아니니 차차 말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비 아내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비 아내가 자기 엄마를 바꿔준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얼떨결에 얼굴도 뵙지 못한 예비 장모와 첫 통화를 하게 되었죠. 우리 예비 사위, 우린 언제 얼굴 보나? 얼른 인사하고 상견례도 해야지.
안녕하세요. 네, 그래야죠. 조만간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건 그렇고 우리 아영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다면서 어머님도 식당을 크게 하시고. 맞지? 아, 네, 맞습니다. 그렇구만. 아이고, 어쩜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사윗감이 이렇게 나타났을까? 우리 후딱씩 빨리 올려버리고 얼른 한가족 되자고. 알았지? 어영부영 전화를 끊긴 했는데 마음이 찝찝했어요. 마치 저희 집 재산이나 부모님 재력에 대해 호구조사를 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때문에 고민이 많아진 전 은근슬쩍 상견례 일정을 잡는 걸 미뤘습니다. 하지만 예비 아내의 최근에 결국 저는 조금씩 결혼 진행을 시작하게 되었죠.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당연히 상견례 자리에 어머니가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셨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따로 사는 것을 아시니 예비 처가에선 어머니 혼자 상견례 자리에 나오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으셨어요. 아유, 아드님을 참 잘 키우셨어요, 사부인. 이런 아들 아까워서 어떻게 장가 보내신대요? 그러는 아영이야말로 저번에 인사 왔을 때 보니 애가 참 똑부러지더라고요. 두 분 모두 따님을 참 똑똑하게 키우셨습니다. 제 여동생도 예비 아내의 오빠와 여동생도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군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끝이 났어요. 자식 결혼할 때 뭐라도 해주고 싶다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돈을 반반씩 보태서 제 신혼집으로 아파트 한 채를 얻어주셨습니다. 나 오빠 아버님 언제 인사시켜줄 거야? 어머니께 감사 인사 드렸으니까 아버님께도 인사드리고 싶은데. 우린 예식장을 먼저 예약했습니다. 사업장 문제로 바빠진 아버지 탓에 인사가 늦어져 저는 새어머니를 예비 아내에게 인사시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가정사를 말하는 걸 이 이상 미루는 건 예비 처가와 새어머니께도 더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저는 인사 날짜를 잡기 전 예비 아내에게 먼저 새어머니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예비 아내에게 말을 하기도 전에 제 인생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눈 좀 뜨세요. 어머니 강한 분이시잖아요. 아이고, 석호 엄마, 얼른 일어나. 석 달 뒤에 석호 결혼식 올리는 건 보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친한 친구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울산에 내려가셨던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트럭과 큰 접촉사고가 나셨습니다. 30년 무사고 운전이라며 아무 걱정 말라더니 직접 차를 끌고 내려가셨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신 거죠. 어머니는 수술 후 이틀간 혼수 상태셨어요.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있던 어머니를 면회하며 눈물을 금치 못하셨죠. 그리고 어머니는 결국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아직 제대로 된 효도 한 번 못했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엄마 노래오래 살 거라며 내가 아들 낳고 딸 낳는 거 다 보고 갈 거라고 엄마가 그랬잖아.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와 동생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엉엉 울었죠. 아버지와 함께 새어머니는 3일 내내 우리 곁을 지켜주셨어요. 오빠,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반면 예비 아내는 장례식 둘째 날이 되어서야 빈소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결혼 전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떠나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사고가 난 날엔 병황이 없어 제가 사고 소식을 전하지 못했었고 둘째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제가 소식을 알려 급하게 표를 구해 한국으로 돌아오느라 늦었던 거죠. 예비 아내는 예비 장인 장모와 함께 왔더라고요. 우리 사위 얼마나 상심이 컸어 그래. 괜찮습니다 아버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하긴 가족끼리 슬픔은 함께 나눠야지. 내가 오는 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네. 혹시 부친께서도 와 계시는가? 아직 한 번도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말일세.
돌아가신 어머니랑 겹지인 분들이 와주셔서 잠시 배웅을 나가신 것 같아요. 돌아오시면 자리로 모셔오겠습니다. 새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지라 저는 이렇게 새어머니를 예비 처가 식구들에게 소개시키게 되어 조금 껄끄러웠어요. 적어도 좋은 자리에서 예의를 갖춰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조문객 맞이는 잠시 동생에게 맡겼어요. 그리곤 두 분과 예비 아내에게 식사를 대접해드렸습니다. 두 분은 제게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한편 술을 좋아하던 두 분은 빠르게 술잔을 비우시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특히 예비 장모가 술에 취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비 장모는 제게 끝없는 말실수를 줄줄이 내뱉고 말았어요. 그건 그렇고 혹시 사위, 어머님 사시던 아파트가 10억 정도 된다며? 하시던 식당이랑 재산 처분하면 물려받을 유산이 꽤나 된다던데 사실이야? 네? 유산이요? 황당했습니다. 예비 장모는 입이 근질거렸던 사람처럼 눈을 반짝이면서 제게 어머니의 유산에 대해 묻더라고요. 순간 얼굴도 본 적 없는 저를 호구조사하던 예비 장모의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제 찝찝함은 괜한 걱정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제 표정이 안 좋아진 걸 눈치채지 못했는지 예비 장모는 계속해서 떠들어댔어요. 그래, 우리 아영이가 다 말해줬어. 결혼하면서 서울의 아파트도 턱 마련됐겠다. 그 재산까지 받으면 우리 아영이 인생 폈다고 다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에휴, 그 돈이면 우리 차도 한 대 뽑아주고 우리 아들 사업으로 진 빚도 좀 갚아줄 수 있을 텐데. 이혼하셨으니 자네 부친한텐 유산이 안 가는 거지? 근데 그거 자네 동생이랑은 나눠야 하는 건가? 그래도 아들인데 조금 더 남겨준다고 유언장 같은 건 안 쓰셨어? 네, 근데 어머님, 저 아직 어머니 유산에 대해 생각할 만큼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서 이 대화가 조금 힘드네요. 그리고 유산 문제는 저랑 동생이 알아서 정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아, 처부모도 부모야. 자네한텐 이제 모친이 없지 않나. 그럼 앞으로 날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더 잘해야지. 뭐든 나랑 상의하고 내 의견에 귀 기울이며 살란 말이야. 알았지? 자네, 처가 식구도 다 똑같은 가족인 거 알지? 돈이 있으면 가족끼리 서로 돕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저희 어머니 유산에 관심을 보이세요? 저 지금 이 대화 정말 불편합니다. 불편해? 이놈 보게? 강서방, 죽은 자네 모친이 부모에 대한 예의도 안 가르쳤나? 어디서 눈을 희번득하게 뜨고 장모를 쳐다봐? 내가 자네가 아들 같으니까 조언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하려는 거지. 막말로 그 돈 자네 당장 쓸 것도 없잖나. 그래서 내가 돈의 쓰임새도 같이 고민해주고 어디에서야 현명한 건지 얘기 좀 해주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이래서 이혼 가정에서 큰애들은 안 된다니까. 부모 중 한쪽에서만 가르침을 받았으니 인성교육을 반토막만 받았지. 내 앞으로 자네한테 하나 남은 어미로서 톡톡히 인생에 대해 가르쳐야겠네. 그만해. 엄마 취했어. 그리고 오빠도 좀 그렇다. 왜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막말해? 오빠 위로해주겠다고 일부러 여기까지 온 사람한테, 그것도 장모될 분한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유산 얘기가 뭐. 인생은 어차피 현실인데 딸 자식 걱정돼서 궁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그러잖아. 오빠가 진짜 아들 같으니까 돈을 어떻게 써야 현명한 건지 알려주려고 그런 거라고. 오빠 좀 심했어. 우리 엄마한테 얼른 사과드려. 사과? 아니, 난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어머님이 나한테,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한테 실수하고 계신 거야. 그래, 100번 양보해서 유산 문제 궁금할 수 있다고 쳐. 근데 그걸 다른 데도 아닌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상중인 나한테 대놓고 물어봐? 거기다가 내가 이 대화 불편하다고 하면 그쯤에서라도 멈추셔야 됐던 거 아니야? 나랑 몇 번이나 보셨다고 지금 우리 어머니 가정교육에 이혼 가정까지 들먹여? 그 말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까지 욕보이는 말이야. 사람 승질머리가 아주 보기보다 더럽구먼. 셋 다 그만해. 술맛 떨어지잖아. 그리고 강서방, 자네 모친 유산 이야긴 장례식 끝나고 우리 집 와서 다시 상의하세. 뭘 상의해요? 이 집 식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이상하네. 왜 우리 어머니 유산에 대해서 아버님이랑 상의해야 하는데요? 오빠, 진짜 정없이 이럴 거야? 사람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 무안 그만 줘. 그리고 원래 돈 문제는 어른이랑 상의해야 하는 거야. 이혼하고 인생 실패한 오빠 아버지보단 여태 화목하게 가정 잘 이끌고 사시는 우리 부모님 말씀이 더 현명할 건 당연한 거잖아.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미안. 지금은 내가 좀 흥분해서 말이 헛나왔어. 오빠 화난 거 아니지? 이게 화내고 끝날 일이라고 생각해? 네가 평소에 우리 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잘 알았어. 너, 네 부모 데리고 당장 여기서 나가. 예식장이고 뭐고 다 취소할 거야. 난 너희 집 같은 모렴치한 집안에 사위로 들어가기도 싫고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하는 건 더더욱 싫으니까. 근데 이놈이 감히 부모도 반쪽밖에 없는 놈이 내 딸을 차? 어디 내가 인성교육 한번 오늘 제대로 시켜주마. 개판이었습니다. 결국 술에 취한 예비장모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제 머리채를 확 휘어잡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누군가 그런 예비장모의 팔목을 움켜쥐고 확 꺾어버리더군요.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그곳엔 누구보다 든든한 제 편이 서 있었죠. 누가 누굴 교육시킨다고? 이 여자가 지금 누구 아들 머리채를 잡어? 아들? 댁은 누구시오? 나? 이의 엄마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새어머니였습니다. 그 옆엔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진 아버지와 입을 떡 벌린 제 여동생이 함께 서 있었죠. 새어머니는 벙찐 세 사람을 향해 쏘아붙이기 시작하셨어요. 나 얘 아버지랑 재혼한 얘 새엄마예요. 엄연히 우리 애한테는 아직 아빠도 엄마도 다 살아있는데 당신들이 뭔데 우리 아들을 부모로서 가르친다 만답니까? 내가 보기엔 댁들 인성은 동네 3살배기 꼬마만도 못해 보이는데 나랑 우리 남편이 바깥에서 우리 아들이 그쪽들이랑 같이 있는 모습 보고 예비 사돈이구나 싶어서 온 매무새 좀 다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 들어보니까 그쪽들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더만요. 예, 너 아영이라고 했나? 너 말 좀 해봐라. 내 남편이 인생 실패한 사람이니? 근데 내가 보니까 너 같은 애를 자식이라고 키워놓은 네 부모가 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구나. 자기 남편 될 사람 부모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깎아내린 애가 어떻게 제대로 된 애일 수가 있겠니? 들어보니까 그쪽들 지금 석호 엄마 유산에 달려들어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받아먹고 싶은 것 같은데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석호가 그렇게 바보처럼 당하고 있을 앤 줄 알아요? 우리 석호가 얼마나 똑똑한데. 우리 석호 가슴으로 낳아 키우진 않았어도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진심으로 엄마로서 석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돌아가신 석호 엄마가 있으니 나랑 석호 아빠가 부모 노릇하지 않았었는데 이젠 우리가 더 이상 뒤로 빠져 있으면 안 되겠네요. 얘 석호야. 내가 전 회사에서도 지금 네 아버지 회사에서도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 나 인사 담당자로 아주 오래도록 일했었다. 그래서 내가 사람 볼 줄 아는데 저 집안 인간들은 엮이면 아주 피곤한 부류들이야. 언젠간 네가 가진 돈 다 빼먹고 바깥에서도 너한테 망신을 톡톡히 줄 인간들이다. 석호가 하고 싶대도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합니다. 근데 우리 똑똑한 석호도 마침 파혼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네요. 당장 우리 석호 엄마 장례식장에서 나가세요. 얼른. 예, 너 당장 나가라. 우리 석호 눈앞에서 사라져.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엄마라기에 깜짝 놀랐는데 고작 새엄마? 이보시오. 어딜 감히 계모 주제 처부모 될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요. 내 아내가 술 취해서 실수 좀 했다고 해도 계모가 감히 비빌 주제 못 되지. 저기 사돈,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게 돼서 민망하지만 그쪽 새아내 입 좀 막으시오. 그리고 강서방,
자네도 순간의 감정 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이거 다 자네 얼굴에 침 뱉기야. 계모요? 이 아저씨 아직도 상황 파악 안 되시네. 우리 새어머니, 당신 같은 인간들이 함부로 입에 올릴 만큼 하찮은 사람 아니에요. 당신들 10트럭을 가져다 줘도 절대 안 바꿀 만큼 우리 새어머니 나한테 아주 소중한 분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나 당신들 사위 아니니까 그놈의 강서방 소리 좀 그만하세요. 오빠, 우선 진정해봐. 내가 우리 부모님 모시고 나갈게. 저 아버님, 이런 모습 보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찾아뵙고 정식으로 사과드릴게요. 이봐, 아가씨. 우리 아들이랑 내 아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아가씨는 이제 우리 집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날 인생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도 며느리로 받을 생각 전혀 없네. 거기 술 취한 두 양반 잘 들으시오. 당신들이 여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남의 돈에 침 흘리고 살다간 빠르게 인생 내리막길을 걷게 될 거요. 그리고 그 길에 귀한 내 아들 인생 끼워넣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뒷덜미 잡아서 끌어내기 전에 당장 여기서 꺼지쇼.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표정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뚜껑 열리기 직전에 겨우 마지막 이성을 부여잡고 있는 모습 말이죠. 술에 취한 예비 장인 장모 또한 더 이상 아버지를 건들면 안 될 것 같았는지 작게 구시렁거리며 빠르게 자리를 벗어나더라고요. 오빠, 전화할게. 나중에 나랑 다시 얘기 좀 해. 알았지? 그동안 화 좀 풀고. 그 와중에 예비 아내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제게 저러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지나간 후 저는 한숨을 쉬며 놀란 조문객분들에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새어머니께도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렸죠. 죄송해요, 새어머니, 아버지. 사리 분별은 제대로 하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이었네요. 그 집 식구들은 아예 상종할 가치도 없는 음흉한 사람들이었고요. 보는 눈 없이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듣지 않아도 될 모욕을 듣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당신 장례식장에서 이 난리가 난 걸 보고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제가 정말 불효자네요. 아니다. 우린 괜찮다. 그저 네 속이 너무 상했을까봐 이 애빙 그게 걱정이구나. 그래, 상처 많이 받았지? 하운하기로 한 거 정말 잘 생각했다. 저런 인간들은 앞으로도 절대 받아주면 안 돼. 네 인생에 해만 끼칠 인간들이야. 그리고 석호야, 난 하늘에서 그 여자랑 그 집안 실체를 알게 된 네 어머니가 널 도운 거라고 생각한다. 네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하필 그 사달이 난 게 아마 네 어머니가 널 걱정해서 알려주려고 일부러 그러신 듯 싶어. 그러니 네 어머니께 죄송해하지 말고 그냥 고맙다고 말씀드리렴. 네가 죄책감까지 가진 걸 알면 오히려 속상해하실 거야. 새어머니 말씀이 맞아, 오빠.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 실체를 알아서 다행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자. 가족들의 따뜻한 말 덕에 조금은 위로가 되더군요. 다음날 우린 어머니의 발인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저는 곧장 예식장을 취소해버렸죠. 예비 아내에게도 연락이 간 건지 그 여자는 제게 미친 듯이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오빠, 미쳤어? 진짜 나랑 파혼할 거야? 주위에 결혼한다고 다 말해놨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오빠, 그날은 우리 부모님이 진짜 잘못한 게 맞아. 내가 우리 부모님이 무안해 보이니까 갑자기 욱해서 말 실수했어. 사실 나도 우리 부모님 진짜 창피했고 오빠 말이 다 맞다고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오빠, 이제라도 예식장 취소 물은다고 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날 네가 실수했다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평소에 그렇게 이성적이던 네가 그날만 하필 말을 잘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설사 실수라고 해도 난 빈말이라도 우리 부모님 모욕하는 여자랑은 절대 결혼 못해. 그리고 술 취하면 본심이 나온다고 하잖아. 우리 어머니 유산 대놓고 노리던 네 부모 검은 속내 아주 잘 알았어.
나한테 사과한데도 그 속내가 바뀌진 않을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미쳤다고 내 무덤으로 기어들어가겠어? 넌 나한테 끝까지 실수라고 우기겠지만 애초에 너한테 우리 부모님 유산을 탐내고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청산유수였다고 난 확신해. 오빠, 사실은 우리 오빠 알지? 오빠가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말아먹고 그게 유책사유가 돼서 재산도 얼마 못 나눠받고 이혼당했어. 거기다 우리 아빠가 하던 인쇄소도 작년에 망해서 우리 집 지금 살던 집 빼면 다 빚뿐이야. 그렇게 힘든 와중에 내 동생이 가족들한테 자기 친구 얘기를 해줬어. 부잣집에 시집간 동생 친구 남편이 동생 집에 있던 빚을 다 갚아줬다고. 나도 우리 부모님도 그 얘기에 혹해서 잠깐 미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오빠, 바보 같은 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앞으로 진짜 오빠 말에 순종하면서 살게. 아니, 친정 가자는 얘기 아예 꺼내지도 않을게. 그러니까 제발 파혼하자고 하지만 마, 오빠. 어? 어떻게 말하든 다 핑계일 뿐이야. 어쨌든 너랑 너희 가족들 모두 우리 집 돈을 탐냈었다는 거잖아.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냉큼 유산부터 떠올렸던 거잖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다들 유산 생각에 신나 있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내 두 팔에 소름이 돋아. 우리 결혼 석 달 조금 넘게 남았지? 예식장 90일 전 취소는 법적으로 위약금 안 물어도 된다더라. 신혼집은 어차피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니 네가 알 바 없고 우리 사이에 정리할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더는 너랑 전화할 일도 없단 소리야. 난 이대로 너 차단할 거니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은 전 정말로 그 여자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그 뒤 예비 장인 장모였던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전화를 했지만 저는 그 번호까지 전부 차단했죠. 받아서 할 말도 없거니와 괜히 말을 섞어서 저보다 어른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단호한 제 결정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 뒤 저는 어머니의 집을 여동생에게 양보했어요. 매일 밤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울던 동생은 오래도록 어머니가 사시던 그 집을 팔고 싶지 않아 했거든요. 제가 결혼한 뒤 동생도 오래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 예정이었는데 결국 동생은 그 집을 신혼집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식당을 처분한 돈과 나머지 유산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났고 한 달 전 저는 신혼집으로 쓰려고 했던 집에 혼자 입주했습니다. 원래 입주 날짜보다 늦게 입주하긴 했지만 힘들어하는 동생 곁에 최대한 오래 남아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동생의 결혼 날짜가 잡히고 예비 매제가 일찍 살림을 합치기로 해 드디어 제가 독립을 하게 된 거죠. 다행히 동생의 예비 시댁과 예비 매제는 오랜 시간 보아왔기에 적어도 동생이 저와 같은 일을 겪을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니며 일상으로 돌아와 살고 있던 와중 얼마 전 저는 지인에게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전 예비 아내와 예비 처가의 소식이었죠. 그 지인은 바로 예비 아내의 회사에 친구가 있던 예비 아내를 제게 소개시켜준 그 친구였어요. 야, 벌써 너 파혼한 지도 1년이나 지났네. 나도 그때 네 어머니 장례식장에 있었잖아. 눈앞에서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진짜 기함했었지. 내 친구가 그러는데 그 집 완전히 망했대. 사업했다가 망하고 이혼당했다던 그 여자 오빠 있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더 큰 사업을 해보겠다면서 사업에 손을 댔는데 글쎄 그 돈을 그 집 엄마가 그 집 아버지 몰래 집을 담보대출 받아서 마련해줬다나 봐. 근데 그 사업이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오빠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쳤던 거지. 그래서 사업은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그 돈 홀랑 다 날려버렸대. 지금은 그 빚 갚으려고 살던 집 팔고 더 이상 서울엔 집 얻을 돈이 안 돼서 그 집 부모가 아들 데리고 집값 싼 지방으로 이사 갔다더라. 그것도 낡은 빌라 전세로. 그래서 회사 근처 원룸에 여동생이랑 둘이 남게 됐다고. 내 친구한테 그렇게 징징댔나 봐. 근데 너 웃긴 게 뭔지 알아? 자기 인생 꼬인 게 다 네 탓이라고 그렇게 널 원망하더래.
거기다가 똥차 보냈으니 벤츠 탈 거라면서 돈 많고 잘 나가는 남자 좀 또 소개시켜달라고 그렇게 조르더란다. 친구가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데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그날 장례식장에서 봤던 얘기 다 해줬어. 너 망신시킬까봐 그동안 말을 아꼈었는데 다른 놈 인생까지 망칠 것 같아서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 내 말을 들은 내 친구는 완전 그 여자를 경멸하기까지 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 입이 좀 싸서 그 친구가 회사에 소문을 다 퍼뜨려버렸어. 그 여자가 내 친구 말고도 사람들 몇 명한테 돈 많은 남자 소개시켜달라고 조른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그 여자 회사에서 완전 왕따 당하고 상사들한테 찍혀서 승진도 누락됐대. 아마 그러다가 못 버티고 자신 퇴사할 것 같다더라. 그 집 동생은 이미 그 전에 2년 넘게 만난 남자가 그 집 상황을 알게 돼서 뻥 차였다지 아마. 은근슬쩍 그 동생도 그 남자한테 돈을 요구한 모양인데 그 남자가 자기도 그 꼴 날 걸 직감했던 거지. 아무튼 네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신뢰한 대가는 다들 단단히 치른 모양이야. 이런 거 보면 인과응보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말인가 봐. 한때 가족이 될 뻔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망했다고 하니 마음이 개운치만은 않더라고요. 특히 인생의 반려자로 고민했던 사람이 그런 계산적인 속물이었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씁쓸하기도 했죠. 그래도 이젠 남의 일이니 그 여자와 그 가족 일엔 완전히 신경을 끄기로 했네요. 저와 동생은 이제 새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항상 새어머니를 두 번째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었으니 호칭이 어떻든 상관없었지만은요.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두 분은 동생의 상견례에도 참석하고 혼주석에도 앉기로 하셨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면 조금 서글프지만 그래도 동생의 결혼식이 쓸쓸해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석호야, 이 옷은 어떠니? 너무 화려한가? 그럼 저건 너무 칙칙하니? 예, 석호야, 이 넥타이 어떠냐? 좀 잘난 척 하는 것 같은가? 사돈 어른들께 예의를 갖추고 싶은데 너무 비싼 명품은 보기 안 좋겠지? 우리가 상견례는 처음이라 이거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이구나. 새어머니와 아버지께선 요즘 상견례 때문에 매일 안절부절 못하십니다. 그때 입을 옷을 샀다가 너무 화려한 것 같다며 반품을 했다가 원피스를 입어봤다가 바지 정장을 입어봤다가 잘 보이지도 않는 허리벨트를 1시간 넘게 고민하기도 하고 계시죠. 제가 보기엔 두 분 다 자식의 결혼에 부모로 나서는 첫 자리인지라 굉장히 들뜨신 것 같은데 애써 저와 동생 앞에선 티를 내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 자리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혹시라도 속상해할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두 분 모두 당당히 자식의 결혼을 기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진심으로 부모로서 우리를 아끼시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제가 결혼 생각을 또 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 저는 앞으로 회사만 열심히 다니며 남은 시간엔 부모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으려고 해요. 어머니를 갑자기 보내고 나니 어머니 살아생전에 더 효도하지 못한 일이 저를 많이 괴롭혔거든요. 때문에 남은 두 분께는 후회가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자식 노릇을 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설사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말이죠. 여러분, 제 사연을 듣고 여러분은 부디 사람 보는 눈이 저보다 훨씬 높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읽어낸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남의 노력으로 읽어낸 것을 탐하는 것만큼 날강도 같은 짓은 없고 또한 그런 헛된 욕심은 오던 복도 달아나게 만드니까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제 전 예비 처가 식구들 같은 사람이 있다면 따끔하게 일침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발 정신 차려 하고 말이죠. 최근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모두 빙판길 부상 조심하시고 마음 따뜻한 겨울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